토끼의 재판. 옛날 어느 마을의 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호랑이가 숲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소리에 멈춰섰어요. 산속의 풀숲에서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랑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쳐다봤어요. 사슴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호랑이는 사슴을 잡아먹고 말을 했어요. 사슴 한 마리로 부족해. 사람을 잡아먹어야겠어. 그리고 호랑이는 숲길 바위 뒤에 숨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 발 아래 땅이 푹 꺼지고 말았어요. 어이쿠,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땅 구덩이에 빠지고야 말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땅굴을 파놨어. 호랑이는 땅굴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폴짝폴짝 뛰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기어서 올라가 보려고 해도 다시 밑으로 쭉 미끄러져 내렸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생겼네. 호랑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누구 없어요?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 호랑이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호랑이잖아? 나무꾼은 땅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보고 무서웠어요. 호랑이는 나무꾼을 보고 옳다구나 싶어서 불쌍한 척 말을 했어요. 나무꾼님, 제발 불쌍한 나를 좀 꺼내주십시오. 불쌍하기는 하지만 내가 너를 꺼내주면 너는 날 잡아먹을 것 아니냐? 아이고, 나무꾼님, 꺼내만 주시면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좋아,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베어서 호랑이가 있는 땅굴 속으로 나무를 내려주었어요. 호랑이는 땅굴에서 나무를 타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어요. 어흥,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이런 나쁜 호랑이 같으니라고. 살려줬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나쁜 호랑이라고? 약속을 안 지키는 나보다 이렇게 땅굴을 파놓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더 나빠. 나무꾼은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럼 내가 잡아먹히기 전에 억울해서 그러는데 사람이 나쁜지 3번만 물어보고 결정하자.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하면 그때 나를 잡아먹어도 좋다. 좋아, 어차피 물어봤자 내 말이 옳다고 할 텐데 뭐. 호랑이와 나무꾼은 소나무를 찾아갔어요. 소나무야, 사람과 호랑이 중에 누가 더 나쁘니? 사람이 나쁘지.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써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 호랑이는 소나무의 말을 듣고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어요. 잠시만. 우리 황소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호랑이와 나무꾼은 황소를 찾아갔어요. 황소야, 사람이 나빠, 호랑이가 나빠? 당연히 사람이 나쁘지. 사람들은 나에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고 계속 일만 시켜. 쉴 틈도 안 준다고. 그리고 늙어서 일을 못하면 그때는 소를 잡아먹으니 사람이 나빠. 나무꾼은 이번에도 사람이 나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는 이제 잡아먹을 기세로 입을 쩍 벌렸어요. 나무꾼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자고 했어요.
나무꾼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고 이제 어떡하나 생각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꼼짝없이 잡아먹히게 생겼네. 그때 토끼가 저 멀리서 달려왔어요. 나무꾼님, 호랑이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러자 나무꾼은 토끼에게 물어보자고 했어요. 호랑이와 나무꾼은 지금까지 일들을 토끼에게 들려주었어요. 토끼는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님이 나무꾼님을 구해주셨다는 거죠? 아이 참,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들어봐. 하면서 호랑이는 한 번 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토끼는 한 번 더 설명을 듣고도 또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꾼님이 호랑이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어휴, 답답해. 아휴, 아니라고. 토끼는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호랑이님, 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가서 보여주세요. 어휴, 그래.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낫겠다. 호랑이와 나무꾼 토끼는 땅굴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토끼야 봐봐. 어떻게 된 거냐면 하면서 호랑이는 땅굴로 뛰어들었어요. 토끼는 쓰러져 있는 소나무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소나무는 원래 이렇게 쓰러져 있었나요? 그건 원래 땅굴 밖에 있었는데 나무꾼이 날 구해줄 때 사용했던 거야. 나무꾼은 소나무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토끼가 말했어요. 호랑이야, 이 은혜도 모르는 못된 호랑이 같으니라고. 널 살려줬는데 잡아먹으려고 했었니? 그리고 토끼는 나무꾼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어요. 나무꾼님, 어서 가요. 이제 다시는 호랑이를 꺼내주지 마세요. 호랑이는 속은 것을 알고 으르렁거리며 소리쳤어요. 네 이놈 토끼 녀석.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부터 잡아먹을 테다. 거기서 영영 못 빠져나올걸? 아이고, 나무꾼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꺼내주십시오. 어림없다 호랑이네 이놈. 내가 2번 속을 줄 아냐? 그렇게 나무꾼과 토끼는 떠나버렸고 호랑이는 혼자 남아서 울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기로 해요. 알았죠?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옛날 한 시골 마을에는 농부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임금님이 살고 계신다는 한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양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농부는 한양에 가기 전날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보, 한양에 가면 신기한 곳이 많다는데 갖고 싶은 것이 있어? 참빗을 사다 주세요. 반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농부는 바랑을 짊어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참빗 꼭 사다 주세요. 알겠어. 꼭 사오리다. 농부는 깜빡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깜빡하지 않으려고 계속 말을 하면서 걸어갔어요. 달 모양처럼 생긴 것, 달.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덧 한양에 도착했어요. 한양에 처음 와본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한양은 새로운 곳이었어요. 우와, 저기 으리으리한 기와집 좀 봐. 정말 멋져. 어딜 가도 사람들은 북적거렸고 볼거리도 많았어요. 그렇게 구경하느라 한눈을 판 사이에 아내가 사오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뭘 사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고개를 저어보고 눈을 깜빡깜빡 해봐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하늘을 보니 달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농부는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맞다. 달처럼 생긴 거 사오라고 했지. 농부는 달처럼 생긴 게 뭐가 있을지 시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잡다한 것을 놓고 팔고 있는 장수에게 다가갔어요. 달처럼 생긴 물건 주시오. 집에서 봤을 때는 반달이었지만 지금은 한양에 오느라 시간이 흘러 반달이 보름달이 되어 있었어요. 장수는 보름달처럼 생긴 동그란 거울을 건네주었어요. 여기 있어. 달처럼 생긴 거요. 한양 구경을 마친 농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달처럼 생긴 물건을 아내에게 주었어요. 여보, 당신이 사오라고 했던 달처럼 생긴 물건이요. 아내가 받은 것은 둥근 거울이었어요. 거울을 받은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웬 젊은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내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니, 대체 누구신데 나를 쳐다보는 거요? 아내는 남편이 한양에서 데리고 온 여자인 줄 알고 소리를 쳤어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하지만 거울 속 여자도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내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울었어요. 아이고 보내라, 아이고 보내. 한양에 가서 젊은 각시를 데리고 왔네. 그때 울음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방으로 뛰어오셨어요. 아니 며느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왜 이리 호들갑이야? 아이고 어머니, 아범이 한양에 가서 젊은 각시를 데리고 왔어요. 뭐? 젊은 각시를 데리고 와? 그리고 시어머니는 거울을 봤어요. 에그머니나, 이게 누구야? 젊은 각시가 아니라 쭈글쭈글한 할망구구먼. 그때 농부의 아들은 엿을 물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게 뭐예요? 저도 좀 봐요. 농부의 아들은 거울을 보고 너무 놀라 입에 물고 있던 엿을 떨어뜨렸어요. 아, 내요. 저거 내요 뺏어갔어. 농부의 아들은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온 집안이 떠들썩하자 이번엔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어허, 대체 왜들 그리 시끄러운 게냐?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거울을 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애가 내 엿을 뺏어갔어요.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고 소리쳤어요.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에헴, 애가 아니라 꼬부랑 영감인데 얼른 엿을 돌려주지 못하겠느냐? 그때 마침 농부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듣고는 거울을 보았어요. 근데 거울 속에는 웬 남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당장 그 안에서 나오시오. 그러자 거울 속 남자도 똑같이 화를 내는 거였어요. 농부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아무래도 이 둥근 물건이 도깨비인 것이 분명해. 계속 모습이 바뀌잖아. 도깨비요? 그럼 마을의 원님에게 찾아가서 도깨비를 쫓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래, 아범아. 어서 원님에게 그걸 들고 가보자. 도깨비 네 이놈, 그 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 원님에게 데려가서 혼쭐이 날 줄 알아라. 농부네 가족은 거울을 들고 관가로 찾아갔어요. 농부는 원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고 이야기를 다 들은 원님이 물었어요. 그 둥근 물건이 도깨비가 틀림없느냐? 도깨비는 어디 있느냐? 농부가 거울을 꺼내 원님에게 내밀었어요. 원님,
이 안에 들어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계속 변한답니다. 도깨비가 진짜로 나타나는지 보자꾸나. 거울을 들여다본 원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도깨비잖아. 어디서 감히 내 옷을 입고 나를 흉내내느냐. 원님은 거울을 향해 호통을 쳤고 거울을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결국엔 거울은 깨졌어요. 농부 가족은 거울에게 다가가서 보니 이제 도깨비는 안 보이는 거였어요. 우와, 원님이 도깨비를 물리쳤다. 농부 가족은 기뻐서 원님에게 넙죽 절을 했어요. 원님은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농부 가족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넓은 땅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의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은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면서 심술쟁이였어요. 반대로 동생 아우는 마음씨도 곱고 정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욕심쟁이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조리 자기 것이라며 어머니와 아우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집에서 쫓겨난 아우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장에다 팔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끼니를 해결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우는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나무 한 짐 해다가 쌀 한 대박 사야지. 그러자 어디선가 똑같이 따라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 한 짐 해다가 쌀 한 대박 사야지. 누군가가 아우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였어요. 놀란 아우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우가 나무를 하던 계절은 가을이라서 알밤과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맛있는 알밤은 어머니께 드리고 떫은 도토리는 내가 먹고. 맛있는 알밤은 어머니께 드리고 떫은 도토리는 내가 먹고. 또 어디에선가 아우의 말을 따라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우는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남생이 한 마리가 기어오고 있었어요. 아니, 남생이 너가 내 말을 따라한 것이냐? 아니, 남생이 너가 내 말을 따라한 것이냐? 아우는 나무 한 짐을 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러자 남생이도 졸졸 따라왔어요. 남생이야, 우리 집에 가서 살래? 남생이야, 우리 집에 가서 살래? 아우는 남생이가 너무 귀여워서 시장으로 안고 갔어요. 땔감나무 사세요. 불담이 좋은 땔감나무입니다. 땔감나무 사세요. 불담이 좋은 땔감나무입니다. 아우가 말하면 남생이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서 몰려들었어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 그려. 남생이가 말을 따라하네. 그 덕분에 아우는 나무를 다 팔 수 있었고 어머니께 드릴 고기와 쌀을 샀어요. 이런 아우에게 말을 하는 남생이가 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욕심쟁이 형도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동생이 남생이를 빼앗아와야겠다. 그럼 나도 큰 돈을 벌겠지? 형은 바로 아우를 찾아갔어요. 말한 남생이 키운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예, 맞습니다, 형님. 그래? 그럼 그 남생이를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아우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형은 얼른 남생이를 안고 가버렸어요. 형은 남생이를 안고 시장으로 갔어요. 이보시오, 여기 남생이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오. 구경하시오. 형은 호언장담하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값을 내라며 돈을 미리 걷었어요. 하지만 남생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에이, 남생이야,
말을 해. 얼른 말을 하라고. 나도 돈 벌어야 돼. 그래도 남생이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형은 들고 있던 곤방대로 남생이를 쿡쿡 찔렀어요. 그래도 남생이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났어요. 이 뭐야, 거짓말쟁이네. 내 돈 내놔.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우를 찾아갔어요. 예끼놈,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잖아. 남생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형은 화가 나서 남생이를 땅바닥에 던졌어요. 그래서 남생이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우는 남생이를 안고 울었어요. 남생이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가 죽었구나. 미안해. 그리고 아우는 남생이를 햇볕이 잘 드는 마당에 묻어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생이를 묻어둔 곳에서 새싹이 자라났어요. 그러더니 새싹은 금방 쑥쑥 자랐어요. 아우는 남생이의 넋이라고 생각하고 물도 주고 잘 가꾸어 주었어요. 그러자 싹은 어느덧 나무가 되었어요. 얼마 뒤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우는 열매를 따서 갈라보았어요. 세상에나 그 열매 안에는 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우는 금을 팔아서 어머니와 함께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아우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형은 동생을 찾아갔어요. 저 나무에서 정말 금이 열리는 것이냐? 예, 맞습니다, 형님. 형은 나무가 너무 탐났어요. 저 나무를 내게 빌려다오. 형님, 나무를 어떻게 빌려드립니까? 그럼 나뭇가지를 꺾어서 가져가야겠다. 형은 나무를 꺾어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집에다 심었어요. 형의 집에 심겨진 나뭇가지도 자라서 어느덧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열매도 나왔어요. 형은 나무 열매를 따면 금이 들어있을 생각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따려고 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열매들은 우두둑 떨어졌어요. 그런데 열매 안에서는 똥이 차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형의 집은 똥으로 가득 찼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람, 똥이잖아. 나는 망했네, 망했어. 형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아우는 형님께 달려왔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저희 집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형은 너무 부끄러워서 동생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 이후로 형과 아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활 못 쏘는 명공. 옛날 시골의 어느 마을에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어느 날 한양으로 구경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한양에는 사람도 많고 물건들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어요. 시골에서 올라간 총각은 처음 보는 광경을 무척 신기했어요. 한양에는 없는 게 없구나. 양반댁에서 머슴살이를 해서라도 한양에서 살고 싶어. 총각은 일을 할 만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일을 할 만한 곳은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한 가지를 배운 게 있었어요. 아무리 돈도 없고 집도 절도 없지만 옷을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어깨에 활을 쥐고 다니면은 양반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 한양에서 살려면 옷을 번듯하게 입고 다녀야겠어. 시골 총각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으로
비단옷을 사고 활을 사서 어깨에 짊어졌어요. 그랬더니 총각에게 눈길조차 안 주던 한양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어머, 양반도련님, 이 보석들 좀 보세요. 아이고, 나으리, 이 옷감은 중국에서 들여왔어요. 비단옷 사세요. 총각은 사람들의 반응에 신이 났어요.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 꿩 2마리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니, 꿩이 왜 죽어있는 거지? 시골 총각은 꿩 2마리를 주워 들고 화살 하나에 꿰었어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서 주막으로 갔어요. 그러자 주막의 주인이 총각을 보고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나으리, 화살 하나로 꿩을 2마리나 잡으시다니 명공이십니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주막 주인의 말을 듣고 총각에게 몰려들었어요. 어허, 신통방통한 나으리입니다. 그러게, 세상에 둘도 없는 명공이십니다. 시골 총각은 활로 잡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시골 총각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지금 정승댁으로 가보시오.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시골 총각은 영문도 모른 채 정승댁으로 찾아갔어요. 정승은 시골 총각이 들고 있는 활을 보자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정승댁 감나무에 부엉이가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정승댁에는 안 좋은 일이 자꾸만 생긴다는 이야기였어요. 벌써 내 아들 둘을 잃었고 이제 막내딸만 남아있다네. 마을의 명공들이 모조리 우리 집을 다녀갔다만 아무도 부엉이를 맞히지 못했다네. 만약 자네가 부엉이를 화살로 맞춰준다면 내 사위로 삼겠네. 하지만 시골 총각은 활 쏘는 법을 모르는데 난감했어요. 시골 총각은 달이 뜰 때만 기다리면서 멍하게 감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엉이를 꼭 활로 잡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총각은 떠오르는 생각대로 옷을 벗고 온몸에 까만 먹물을 발랐어요. 그렇게 부엉이를 기다리자 부엉이가 어디선가 날아왔어요. 부엉이는 까맣게 칠한 총각의 팔에 내려앉았어요. 총각은 팔에 앉은 부엉이를 빠르게 잡았어요. 그리고 부엉이에 화살을 박아서 마당으로 던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마당으로 나와본 정승은 화살에 맞아 죽은 부엉이를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참으로 훌륭하구나. 놀라운 활솜씨를 가졌어. 명공이로세. 정승은 너무 기뻐하며 시골 총각을 사위로 삼기로 했어요. 그렇게 새신랑이 된 시골 총각은 정승댁의 딸과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이 웃으며 시골 총각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위, 곧 활쏘기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 참석해야지. 그 소리를 들은 시골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마을에는 이미 명공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고 대회에 못 나간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곧 대회 날이 되었고 시골 총각은 활을 메고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아내와 함께 갔어요. 드디어 활쏘기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시골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활을 쏘면 관역 한가운데 마치고 뛰어가던 사슴도 픽픽 쓰러지는 걸 보니 걱정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쩌면 좋지? 드디어 시골 총각의 순서가 되었어요. 활을 어떻게 쏘는지도 몰라서 활 시위만 당기는 척하고 있었어요. 서방님, 얼른 서방님의 솜씨를 보여주세요. 아내와 장인은 웃으며 응원하고 있었고 시골 총각은 활만 당기고 놓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정승이 총각에게 다가왔어요. 뭐하고 있는 겐가? 얼른 활을 쏘게. 그리고는 시골 총각의 팔을 툭 건드렸어요.
그 바람에 화살은 하늘로 날아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늘에 솔개 2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시골총각의 화살에 맞고 떨어졌어요. 시골총각은 생각했어요. 사공 중곡이라고 하더니 화살이 솔개를 맞힐 줄이야. 그때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시골총각은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어요. 에이, 장인어른, 제 팔을 툭 치지만 않으셨어도 한꺼번에 2마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그 이후로 시골총각은 마을 사람들에게 명공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다시는 활을 잡지 않았어요. 이상한 사위시험. 옛날에 내기를 좋아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내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과 내기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내기를 좋아하는 이 부자를 왕내기라고 불렀어요. 왕내기는 늦은 나이에 딸을 얻었어요. 딸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자 마을 여기저기에서 혼인하고 싶다는 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왕내기는 청이 들어와도 시큰둥했어요. 벼슬하는 사위, 돈 많은 사위 모두 필요 없어. 양반이든 머슴이든 나랑 내기를 해서 이겨야 해. 내기를 이겨야 왕내기의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왕내기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내기는 말을 안 하고 속마음을 알아맞히는 내기지. 크크크. 이 소문을 들은 마을의 총각들은 왕내기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왕내기의 딸이 지혜롭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내기에서 이겨서 사위가 될 테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선비 총각도 왔었고 장사꾼도 왔었어요. 힘이 센 머슴들도 찾아왔어요. 그렇게 내기를 하러 왔던 총각들은 왕내기와 내기를 하고 나면 울상을 지으며 나왔어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엄지손가락만 치켜 세우니 대체 무슨 내기인지 알 수가 있나? 아니, 무슨 내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속았네, 속았어. 딸의 혼인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모여있던 총각들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총각이 왕내기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 총각은 눈빛이 초롱초롱 빛이 났고 어깨도 떡 벌어져서 늠름하게 보였어요.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저는 소장농입니다. 왕내기는 허름한 옷을 입고 소장농을 한다는 총각이 못마땅했어요. 소장농 주제에 내 딸과 혼인하겠다고? 내기에서 이기면 양반이든 머슴이든 상관없이 따님과 혼인을 시켜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내는 문제에 답을 말해보게. 왕내기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하늘 위로 치켜 세워 보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을 했어요. 이것은 남자가 세상에서 으뜸이란 뜻이지. 이렇게 문제를 내면 먼저 다녀갔던 총각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모두 돌아가야만 했어요. 왕내기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히히,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소장농 총각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새끼손가락을 펴면서 자기 얼굴에 뺨을 톡톡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왕내기는 놀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저건 여자도 매우 소중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못 맞힐 거야. 왕내기는 이번에는 말없이 손가락 3개를 펴서 보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자네가 어찌 삼강을 알 수 있겠나? 소장농 총각은 망설임 없이 손가락 5개를 펴서 보였어요. 왕내기는 너무 놀랐어요. 속으로 또 생각했어요.
아니 상강도 알고 어른도 알고 있다니. 그렇다고 소장농 따위에 내 딸을 줄 순 없어. 마지막 문제는 못 맞히겠지? 왕래기는 이번에는 박수를 짝 치면서 보였어요. 그리고 또 속으로 말했어요. 이건 혼인을 하게 되면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 그러자 소장농 총각은 두 손을 앞으로 내밀더니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를 했어요. 왕래기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혼인을 하지 않는 남녀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고야 말았어요. 좋네. 자네가 내기에서 이겼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소작농총각은 기뻐하며 넙죽 절을 했어요. 왕래기의 딸도 이를 지켜보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왕래기의 집 마당에서 혼인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왕래기의 딸은 연지 곤지를 찍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소장농 총각은 싱글벙글 웃었어요. 결혼식을 구경 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소장농 총각이 부잣집 사위가 되었네.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왕래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장농이면 어떤가? 우리 사위는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세. 결혼을 하고 왕래기의 딸은 신랑인 소장농 총각에게 물었어요. 서방님, 저희 아버지가 내셨던 어려운 문제 어떻게 푸셨어요? 전혀 어렵지가 않았다오. 신랑은 자신이 말했던 답을 신부에게 말해주었어요. 맨 처음엔 장인어른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이건 내 사위가 될 사람은 세상 최고라는 뜻으로 이해했소. 그래서 나는 새끼손가락을 펴서 보였어요. 내가 이기면 사위로 맞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보인 것이었소. 신부는 웃음이 나와 까르르 웃었어요. 아버지께서 생각하셨던 답이랑 전혀 다른 답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맞췄어요. 신부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어요. 아버지가 손가락 3개를 펴서 보인 것은 무슨 뜻으로 알았어요? 그건 혼인을 하게 되면 자식을 3명은 낳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어. 그래서 나는 손가락 5개를 쫙 펴서 보였어. 자식을 5명을 낳겠다는 뜻이었어. 그럼 아버지가 박수를 친 건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건 제 대답에 장인어른이 칭찬을 해주셨다고 생각했고 너무 기분이 좋아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한 것이요. 그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겠다는 뜻이었소. 신부는 까르르 웃었어요. 신랑은 어리둥절했어요. 왜? 뭐가 잘못되었어? 아니, 아버지와 서방님은 서로 동문서답을 한 거였어요. 서로 뜻을 해석하는 건 달랐지만 서방님의 대답도 멋져요. 이 사실을 아버지께는 말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는 글 공부를 열심히 해주세요. 그 이후로 신랑은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책을 읽고 삼강과 오륜을 모두 외웠어요. 그 뒤 과거 시험을 보고 급제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어요. 왕래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최골세. 그렇게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